야! 유산한 게 뭐 대수야? 김치 좀 담가라. 네 남편 먹을 거다. 유산한 며느리한테 김장을 시킨 시어머니 김정숙 씨. 분식집을 운영하는 그녀는 며느리와 직원은 초장부터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며느리 한지연 씨는 시어머니 말이라 어쩔 수 없이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당을 본 순간 깜짝 놀랐죠. 120폭이나 되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지연은 5시간 만에 쓰러져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며느리를 제압하는 데 성공한 시어머니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김정숙의 분식집에 찾아와 충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김정숙 씨, 임대차 계약 해지입니다. 시간 많이 못 드려요. 빨리 나가세요. 도대체 이 집안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사건은 서울 성북구의 주택에서 시작됩니다. 김장하는 데 와서 좀 쉬렴. 수육해줄게. 시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한지연 씨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틀 전 11주 만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한사랑 산부인과 의사는 절대 안정을 지시했습니다. 유산도 출산과 같으니 최소 2주는 몸조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요. 아랫배는 여전히 묵직하게 아팠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3개월 시댁 김장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어머님, 제가 지금 몸이 좀. 그러니까 와서 쉬라는 거지.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잖아. 지연 씨는 남편 태준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IT 중견기업 과장인 그는 잠깐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쉬라고 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지연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성북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아랫배가 쑤셨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통제를 가방에 넣어왔지만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쉬라고 하셨으니 정말 쉬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댁 골목에 들어서자 15년째 운영 중인 청솔분식 간판이 보였습니다. 지연 씨는 차에서 내려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 가득 쌓인 배추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대충 세어봐도 6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지연 씨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김정숙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에서 나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제일 힘든 건 내가 다 했어. 너는 양념만 버무리면 돼. 양념만이라고요? 지연 씨는 마당 한쪽을 봤습니다. 고춧가루 포대가 3개, 젓갈통도 여러 개, 마늘과 생강까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게 몇 폭인가요? 120폭이. 올해는 좀 많이 했지. 120폭이라니. 지연 씨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절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고무장갑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양념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커다란 양은 대야에 고춧가루를 부었습니다. 빨간 가루가 공기 중에 퍼지며 코를 찔렀습니다. 젓갈을 붓자 비린내가 확 올라왔습니다. 유산 후 몸이 예민해져서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처음 30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손이 얼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가 고무장갑 틈새로 스며들어 손톱 밑을 파고들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계속 허리를 굽히고 앉아있으니 등과 허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연 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쉬어도 될까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시어머니는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너 운동도 안 하잖아. 이럴 때 움직여라 좀. 누워있으면 잡생각만 나잖아. 손 움직이는 게 약이야. 지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마당으로 나와 양념통 앞에 앉았습니다. 로봇처럼 손을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문득 친정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이명숙 어머니는 부동산 컨설팅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늘 바쁘셨지만 딸한테는 언제나 따뜻하셨습니다. 지연 씨가 조금만 힘들어하면 금방 알아채시고 안아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엄마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연 씨는 이를 악물고 다시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아랫배도 계속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하루가 지연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지연 씨의 몸은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손은 고춧가루 때문에 빨갛게 부어올라 장갑을 벗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물집이 잡힌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허리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고 아랫배에서는 생리통보다 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유산 후 2주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무리하면 회복이 더뎌지고 자궁에 무리가 간다고요. 하지만 양념은 아직도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120포기의 배추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지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손을 멈추는 순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었습니다. 아랫배 통증 때문인지 자꾸 화장실 생각이 났습니다. 지연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구랑 통화하는지는 몰랐지만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편안하고 스스럼 없는 말투였습니다. 아마 시누이 태희 씨인 것 같았습니다. 유산했다고 질짜면서 태준이 부려먹게 놔둘 순 없지. 그래서 내가 머리를 좀 썼어. 지연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질짜면서 부려먹는다고요? 시어머니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장한다고 불러놓으면 일도 시킬 수 있고 애 잃었다고 애처럼 칭얼대는 것도 막을 수 있잖아. 너도 괜히 일찍 오지 말고 다 끝났을 때쯤 와. 알았지? 지연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겁니다. 쉬라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김장은 핑계였던 겁니다. 며느리를 쉬게 할 생각이 아니라 일을 시키려고, 그것도 유산한 며느리가 우는 것을 막으려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지연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득의양양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연 씨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발견하면 안 됐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언제 울었는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구멍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질짜면서 부려먹는다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시어머니는 아실까요? 11주 동안 뱃속에 있던 아이를 잃은 게 얼마나 아픈지 아실까요? 병원 침대에서 혼자 울던 그 밤을, 남편 품에서 하염없이 울던 그 순간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문득 상견례 때가 떠올랐습니다. 1년 3개월 전 처음 양가 부모님이 만난 그날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청솔 분식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월세 부담이 크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부동산 컨설팅 일을 하시는 엄마는 월세나 건물 이야기에 민감하신 분이었습니다. 혹시 그때 엄마가 뭔가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흘려들으셨을까요? 지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전화 통화 다 들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더 큰 전쟁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붉게 부은 눈을 식히려고 찬물을 여러 번 끼얹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마당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양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와.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 좀 튀었어요. 지연 씨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와 다시 양념통 앞에 앉았습니다. 손은 더 이상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면 더 큰일이 나니까요. 하지만 지연 씨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총 5시간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120포기의 양념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 일어섰습니다. 손은 더 이상 감각이 없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은 마치 남의 손 같았습니다. 허리를 펴려고 하니 등뼈가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5시간 동안 허리를 굽히고 앉아 있었던 대가였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 씨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TV를 보고 계셨던 모양인지 리모컨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모습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벌써? 태희 오면 같이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지연 씨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쿵! 지연 씨는 그대로 현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숙의 당황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하지만 지연 씨는 그 목소리에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한사랑산 부인과 응급실이었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눈을 깜빡이자 천천히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링거물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남편 태준 씨가 창백한 얼굴로 지연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렸어? 괜찮아.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 씨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몸 곳곳이 아팠습니다. 특히 아랫배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마치 뭔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유산 직후보다 더 심한 통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이틀 전 유산 수술을 집도했던 바로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지연 씨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유산도 출산과 같은데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궁 회복이 더뎌질 수 있어요. 지금 자궁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출혈이에요.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책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손에 김치 속이 가득하고 옷도 엉망이었어요. 고춧가루 냄새가 진동했고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설마 김장하신 거예요? 지연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의료진 앞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라고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잠겨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뭘 시킨 거야? 김장이라고 했잖아. 쉬라고 하셨다며. 지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고자질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는 계속 물었고 지연 씨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110포기 양념을 혼자 했어요. 5시간 동안. 태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남편도 어머니 편을 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편을 들지는 않더라도 제대로 항의하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친정 엄마 이명숙 씨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코트도 제대로 입지 않고 한쪽 어깨에만 걸친 채였습니다. 급히 나오느라 화장도 하지 않으신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지연 씨를 보자마자 침대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연아.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연 씨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산의 슬픔도 시댁에서의 모욕도 전화통화로 들었던 그 말도 5시간 동안의 고통도 모든 게 눈물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지연 씨를 안아줬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지연 씨는 조금 진정됐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다 얘기해. 지연 씨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쉬라고 전화했던 것, 마당에 쌓인 120포기의 배추, 양념만 하면 된다던 거짓말, 시누이는 오지도 않았던 것, 그리고 화장실에서 엿들은 그 끔찍한 전화 통화까지. 유산했다고 질짜면서 태준이 부려먹게 놔둘 수 없다고 그래서 머리를 썼대요. 시누이한테는 다 끝났을 때 오라고 하고요. 지연 씨가 그 말을 전하자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 지르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지연 씨는 그 눈빛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 따뜻한 엄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듣고 난 엄마가 물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상견례 때 시댁에서 월세 얘기했었지? 분식집 월세 부담스럽다고.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희미했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연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태준 씨가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명숙 씨는 태준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딸만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연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지연 씨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자궁 회복을 위해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는 게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고 허리와 아랫배 통증도 계속됐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친정 엄마 이명숙 씨가 지연 씨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미팅 갈 때 하시던 그 복장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잠깐 다녀올게. 어디 가세요? 시댁.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지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시댁에 간다고요? 예고도 없이? 지연 씨는 말렸지만 엄마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명숙 씨는 성북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청솔 분식 옆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김정숙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돈댁,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김정숙은 어쩔 수 없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많이 아프다면서요?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지연이가 스스로 김장이 힐링된다고 했어요. 제가 말렸는데도 하겠다고. 이명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2개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한사랑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연 씨가 작성한 진술서였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김정숙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의사 소견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유산 후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5시간의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자궁 출혈 및 탈진 증세를 보임. 진술서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 시어머니가 했던 말, 시누이가 오지 않았던 것,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며느리를 그렇게 대할 사람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 씨였습니다. 어머니한테서 급한 전화를 받고 회사에서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거실에 앉아 있는 2사람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이명숙 씨가 태준 씨를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준 씨, 그날 어머님한테 전화했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태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와 장모님 사이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화로 지연이가 지금 쉬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육해 주신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도 안심했어요. 김정숙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의 거짓말을 폭로한 겁니다. 궁지에 몰렸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정숙은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감추고 있던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유산했다고 애처럼 울어대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김장 정도는 해야죠. 며느리가 그것도 못하면 뭐래요? 그 순간 거실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태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이명숙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서류들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김정숙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이미 공기 중으로 흩어진 뒤였습니다. 김정숙이 급히 말을 바꾸려 했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명숙 씨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태준 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숙을 향해서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명숙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정숙이 뒤따라 나왔지만 이명숙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신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탄 이명숙 씨는 시동을 걸지 않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5년 전부터 보관해온 서류였습니다. 봉투 겉면에 청솔빌딩 임대차 계약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명숙 씨는 봉투를 천천히 열어 계약서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15년 전 날짜, 건물주 이름, 임대인 서명,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 씨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가 차를 발견하고 탄 겁니다. 지연 씨는 엄마가 서류를 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이명숙 씨는 재빨리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서류. 지연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는 시동을 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괜찮을 거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차는 조용히 시댁을 떠났습니다. 그 침묵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지연 씨는 병원에서 퇴원해 친정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시며 딸을 돌봤습니다. 태준 씨는 매일 병문안을 왔지만 지연 씨는 남편을 대하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어머니 편을 들지 못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편 성북구 시댁은 조용했습니다. 이명숙 씨의 방문 이후 김정숙은 며느리한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안부 전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정숙은 시누이 태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솔 분식 주방에서 김밥을 말아놓고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중이었습니다. 태희야,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사돈댁도 화만 풀면 괜찮을 거야. 시간이 약이니까. 김정숙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2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건 일이 잘 마무리됐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친정에서 요양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을 거라고, 곧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지연이한테 한번 전화해보는 게 어때? 괜히 건드렸다가 또 불 붙으면 어떡해. 조용히 지나가는 게 제일 좋아. 김정숙은 그렇게 말하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단골 손님들이 곧 올 시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 이 단골들이 있어서 김정숙은 든든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청솔 분식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노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사장님 계세요? 내용 증명 배달 왔습니다. 내용 증명. 김정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내용 증명이 올 일이 있나? 우체국 직원은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고 김정숙은 서명을 한 뒤 봉투를 받았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나가고 김정숙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공식적인 법률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김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무슨 소리입니까? 김정숙은 급하게 내용을 읽었습니다. 건물주 명의로 발송된 공식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귀하와 체결한 청솔빌딩 1층 상가 임대차 계약을 다음 달로 해지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제10조에 따라 한 개월 전 통보하오니 해당 기간 내 퇴거 바랍니다. 김정숙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년간 운영해온 청솔 분식을 그것도 단 한 달 안에 비우라고요?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김정숙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당장 집으로 와. 큰일 났어. 30분 후 태준 씨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내용 증명을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갑자기 왜 퇴거 통보가 와? 태준 씨도 서류를 읽으며 당황했습니다. 그는 서류 아래쪽을 확인했습니다. 건물주 이름이 적혀 있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법인명만 적혀 있었습니다. 청솔 부동산 관리 주식회사. 개인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누군데? 엄마, 15년 동안 월세 낸 사람이 누구야? 나도 몰라. 그냥 계좌로 입금만 했어. 관리회사를 통해서. 김정숙은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김정숙은 건물주가 누구인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고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 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거 계약서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변호사 찾아가 봐야겠어. 태준 씨는 급히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게 안시계를 봤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곧 단골 손님들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두 아들을 이 분식집으로 대학 보냈습니다. 태준이가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분식집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안에 비우라고요? 김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곧 손님이 올 테니까요. 그날 저녁 태준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변호사가 그러는데 계약서상 아무 문제 없대. 건물주가 한 개월 전에 통보하면 퇴거해야 한대. 그럼 우리가 항의할 방법은 없어. 없대.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대. 김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준 씨도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모자는 말없이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숙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솔빌딩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9시에 문을 엽니다. 김정숙은 3시간을 사무소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1월 찬바람이 불었지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9시 정각, 관리사무소 직원이 출근했습니다. 김정숙은 급히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청솔 분식하는 사람인데요. 건물주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컴퓨터를 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물주 정보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15년 동안 이 건물에서 장사했어요. 김정숙은 애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직원은 규정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김정숙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정숙은 태준과 태희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태희는 서울에서 올라온 참이었습니다. 엄마, 다른 자리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태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자리로 가면 안 돼. 여기 단골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자리가 아니면 장사가 안 돼. 사실이었습니다. 청솔분식은 15년 동안 쌓아온 단골 고객이 생명이었습니다. 새벽 출근길에 들르는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오는 인근 회사 직원들, 학원 끝나고 오는 학생들. 이 자리를 떠나면 그 단골들을 모두 잃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김정숙의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럼 어떡해? 건물주한테 사정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태준이 말했습니다. 김정숙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김정숙은 방법을 찾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정숙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사돈댁이 부동산 컨설팅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혹시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낼 방법을 알지 않을까요? 아니면 중재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김정숙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주소 알아.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 엄마, 지금 상황에 장모님 찾아가는 게. 태준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어쩔 수 없이 장모님 아파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정숙은 이명숙 씨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김정숙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으로 이명숙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사돈댁, 저예요. 김정숙이에요. 잠깐만 문 좀 열어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정숙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인터폰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김정숙은 급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명숙 씨의 집은 15층이었습니다. 김정숙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명숙 씨가 문 뒤에 서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김정숙은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15년 분식집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사돈댁,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린 정말 몰랐어요. 지연이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줄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김정숙은 문을 두드리며 애걸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명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모르셨다고요?
이명숙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유산한 며느리에게 김장 120포기를 시키고도 모르셨다고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사람을 5시간 동안 일시키고도. 김정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애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 지연이 잘해줄게요. 이명숙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잘해주신다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김정숙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변명이 필요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게 누가 며느리를 처음부터 잡아야 한다기에. 저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 순간 이명숙 씨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명숙 씨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하실 거면 그냥 가세요. 사돈댁 제발. 전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명숙 씨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문이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김정숙은 문 앞에 무릎 꿇은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정숙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 주민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5년 분식집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김정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숙은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장모님이 도와줄 수 없대. 우리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태준은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김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건물주가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매정한 걸까요? 15년 세입자를 한 달 만에 내쫓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제야 시댁은 알게 됐습니다. 건물주가 누구인지를. 그로부터 3일 후였습니다. 김정숙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건물주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며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숙은 급히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청솔빌딩의 소유주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건물주 이름 란을 봤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건물주는 이명숙이었습니다. 사돈댁이 건물주라고요? 15년 동안 월세를 받아간 사람이 사돈댁이었다고요? 김정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소유주 이명숙 취득일자는 15년 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취득하셨네요. 그때부터 쭉 건물주였던 것 같습니다. 김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사돈댁 건물에서 장사를 했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매달 월세를 입금했던 겁니다. 왜 말을 안 하신 겁니까? 왜 숨기신 겁니까? 김정숙은 비틀거리며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 수 없었습니다.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사돈댁이 건물주였다면 며느리를 그렇게 대한 걸 알고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복수였습니다. 계획된 복수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명숙 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지연 씨를 찾아갔습니다. 지연 씨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습니다. 엄마가 들어오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엄마 왔어요? 이명숙 씨는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진지하고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한 번도 말 안 한 게 있는데. 뭔데요? 이명숙 씨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상견례 이야기였습니다. 지연 씨는 그날을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난 자리, 한정식 집에서 식사하며 이야기 나눴던 날. 그날 시댁에서 이런 말씀하셨어. 청솔 분식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월세 부담이 크다고. 지연 씨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명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말 듣고 며칠 뒤에 청솔 빌딩을 샀어. 네. 뭐라고요? 지연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았습니다. 엄마가 청솔 빌딩을 샀다고요? 시댁이 장사하는 그 건물을요? 대놓고 가게를 사줄까도 생각했는데 그럼 사돈댁 자존심 상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조용히 건물을 사서 월세를 낮춰준 거야. 이명숙 씨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일을 하면서 그런 거래에 익숙했다고 했습니다. 건물을 사는 것도 법인 명의로 처리하는 것도 관리회사를 통해 월세를 받는 것도 모두 일상적인 일이었다고요. 시댁이 내던 월세가 얼마였는지 아니? 주변 시세의 절반도 안 됐어. 엄마가 일부러 낮춰준 거야. 지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 동안이요? 엄마가 15년 동안 시댁 월세를 깎아주신 겁니까? 왜?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사돈댁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도와주고 싶었어. 나중에 너랑 내 남편한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이명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선의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구나. 지연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15년 동안 시댁을 지켜왔던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셨던 겁니다. 시댁은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를 학대했던 겁니다. 엄마. 지연 씨는 엄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이명숙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모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계약 해지한 거예요?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이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도와줄 이유가 없더라. 내 딸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한테. 이명숙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연 씨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15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가족을 지켜주신 엄마였습니다. 시댁은 그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알까요? 엄마가 건물주라는 거. 이제 알았을 거야. 변호사 통해서 확인했을 테니까. 이명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 하늘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그날 밤 김정숙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김정숙은 아들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태준아, 건물주가 누군지 알았어. 누군데요? 내 장모님이야. 태준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5년 전부터 건물주였대. 우리가 월세 낸 사람이 장모님이었어. 태준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신 걸까요? 왜 숨기신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계약을 해지하신 걸까요?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며느리를 학대한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정숙과 시댁 식구들은 청솔 분식을 비워야 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냉장고, 김밥말이, 기계, 단골 손님들이 적어준 메모들. 모두 박스에 담았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찾았습니다. 성북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동 인구가 적었고 월세는 2배였습니다. 청솔 빌딩에서 낼 때는 한 달에 80만 원이었는데 세 자리는 16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도 2배로 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을까? 월세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태준이 걱정했지만 김정숙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 단골들이 찾아올 거야. 멀지 않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새 가게를 연 첫 달 매출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멀다는 이유로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새벽 출근길에 들르던 직장인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오던 회사 직원들도 사라졌습니다.
2달째 매출은 더 떨어졌습니다. 월세와 재료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김정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가게를 열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3달째 적자가 시작됐습니다. 김정숙은 개인 돈을 꺼내 메웠습니다. 15년 동안 모아둔 예금을 하나씩 해지했습니다. 태준도 월급에서 보태줬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4달째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김정숙은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15년간 지켜온 청솔 분식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는 날, 김정숙은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김밥을 몇 개나 말았을까요? 떡볶이를 몇 그릇이나 만들었을까요? 2 아들이 대학 갈 수 있었던 건 이 작은 분식집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새 가게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4달치 적자. 모두 합쳐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김정숙은 원주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원주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태주는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정숙은 더 이상 서울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솔 분식을 잃은 서울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편 지연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혼이었습니다. 더 이상 태준 씨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1달이 지났을 때 지연 씨는 태준 씨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태준 씨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다시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이미 얘기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지연 씨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모르는군요.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였는지. 태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어머니가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울고 있던 아내를 위로하지 못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지연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개월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이혼 후 지연 씨는 친정에서 회복하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대학 동창 2명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리빙 소품 쇼핑몰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소품 사진을 올리고 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연 씨의 안목으로 고른 소품들은 감각적이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매출이 안정됐습니다. 직원도 2명 채용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오프라인 매장도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따뜻한 방이라는 이름처럼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연 씨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는 게 즐겁습니다. 동창들과 함께 일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늘 곁에 계십니다. 이명숙 씨는 은퇴 후 딸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회계 업무를 보고 가끔 매장에 나가 손님을 응대하기도 합니다. 모녀는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 손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여기 소품들이 정말 따뜻한 느낌이 난대요. 그래, 내가 잘 골랐으니까 그렇지. 이명숙 씨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시댁은 원주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한다고 했습니다. 태준 씨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며 주말마다 원주를 다녀간다고 했습니다. 지연 씨는 그들의 소식을 들어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미워하지도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남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지연 씨는 따뜻한 방 매장 문을 열며 오늘도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